네, 지금부터 첫 번째 발표자 김민석 수석님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자산뱅크 소개를 맡은 공학센터의 김민석 수석입니다. 네, 혹시 자산뱅크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자산뱅크 회원이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 테크니컬 세미나 1회 때도 잠깐 여쭤봤었는데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회원분들께는 회원 특전으로 선물을 좀 바깥에 준비했는데 없으세요? 네, 오늘 발표 들으시고 뱅크에 가입하셔서 다음 세미나 때는 꼭 그 좋은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산뱅크가 저희가 작년 11월에 공식적인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산뱅크가 어떤 배경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그 배경하고 그리고 그동안 어떤 내용들을 담았는지 그리고 실제 뱅크 시스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분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에서 소프트 R&D 쪽에 투자했던 비용이나 기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R&D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현재는 그 이 소프트 R&D에서 나왔던 국가에서 돈을 주고 만들었던 소프트 R&D에 대한 결과물들을 확인하려면 그 개요나 어떤 R&D가 추진되어 있는 정도 수준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NTIS라든지 NTB라든지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필요한 상세 정보를 확인을 하려면 기술 이전 단계까지 가야 되는 이런 이제 현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구축한 소프트 R&D 기술을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많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자라는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NTIS나 NTB 쪽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개략적인 정보들만 있는데 소프트 R&D 저희 자산뱅크 같은 경우에는 46개의 메타 항목들별로 굉장히 상세한 수준의 기술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개발하고 만들었던 우수한 소프트웨어 제품들 혹은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인데 홍보라든지 마케팅 환경의 부족함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심연화된다든지 사장화되는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러지 말고 중소기업에서 우수하게 개발했던 많은 공을 들여서 개발했던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담을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고 실제 거래까지 이어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사례라든지 혹은 품질 정보라든지 개발 선출물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찾기 굉장히 어렵다는 구조죠. 실제 오늘 테크니컬 세미나의 주제인 테스트나 또 사례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테크니컬 세미나나 혹은 다른 포럼이나 세미나 이런 데서 이제 찾아가야지 그 정보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그러실 텐데 그러지 말고 실제 소프트 제품을 개발했을 때 일어났던 다양한 개발 사례라든지 단계별 산출물이라든지 혹은 개발 도구의 활용 방법이라든지 실제 개발자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을 담아서 제공해주자. 이렇게 큰 세 가지 목적으로 소프트 자산뱅크가 그동안 구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소프트 자산뱅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애초에는 11년 10월에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 주재 비대위에서 자산뱅크를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자산뱅크를 만들어보자라는 것이 11년 10월에 발표가 됐고요. 저희가 12년부터 작년 10월까지 그동안 소프트 자산뱅크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들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년 동안 제가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우수한 소프트 기술 자산을 일단 확보하는 노력. 그 현재 1333건 정도의 소프트 R&D 기술들과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 제품들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소프트 기술들과 제품들을 담을 수 있는 노력들을 그동안 진행을 해왔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소프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제 수행되었던 개발 사례라든지 혹은 노하우라든지 실제 품질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개발 동영상
적용이라든지 혹은 단계별로 어떻게 개발 산출물을 만들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이제 개발 도면 서비스 작업들을 진행을 해왔고, 마지막으로 저희 자산뱅크가 단순히 소프트 제품들을 뭐 그냥 공유하고 봐라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 어떤 거래나 활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서비스 마련하는데 한 2년 동안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정식적으로 자산뱅크 시스템을 오픈을 했습니다. 자산뱅크 시스템 구성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뱅크에서 좀 다루고 있는 소프트 기술 자산은 두 가지로 의미를 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소프트 R&D 기술, 그리고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 제품, 이 두 개를 이제 자산뱅크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 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자산들을 자산뱅크에 담는데, 그냥 막 담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한 4가지 항목들, 기술 정보, 개발 정보, 품질 정보, 제품 정보, 이 4가지 카테고리별로 상세한 항목들로 총 46개의 메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개발자들을 위해서 실제 개발 사례라든지 개발 지원 서비스라든지 혹은 UI UX 체험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자산뱅크 시스템 처음 들어가시면 보시는 메인 화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실제 기업에서 이제 특정 소프트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등록하실 수 있게 되고요. 실제 내가 어떤 개발 시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필요한 테스트 사례라든지 그리고 테스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기술 관련된 기술 정보를 상세히 검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혹은 내가 필요한 제품들을 검색하실 수 있도록 검색하는 서비스가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위에 이제 개발 도우미 서비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46개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자산뱅크 들어와 있는 소프트 R&D 기술은 혹은 소프트 제품들은 그냥 막 당기는 것들이 아니라 보시는 큰 4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46가지 항목들을 잘 채워야지 일단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품질 정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해당 기술이나 해당 제품들이 어떠한 테스트 기준들을 갖고 실제 시행을 했는지, 그리고 테스트 환경이나 도구는 어떤 것들을 썼는지, 그리고 테스트 방법,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증 현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각각 한 1333건의 이러한 테스트 기준이나 테스트 환경 및 도구나 이런 사례들을 뱅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 또 이 제품이 적용되었던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경쟁 환경, 기술 환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 이 제품들을 개발할 때 비용이나 어떤 개발 기간, 공수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례들 측면에서도 활용하시기에 개발자 입장에서 혹은 지금 이제 테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품질 정보 쪽에서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프트 개발 도우미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실제 개발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소프트 개발 단계별 수행 사례를 저희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소프트 개발을 진행할 때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지, 아까 프로세스 단계별로 어떤 역할들과 어떤 활동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저희가 5개 도메인에 대한 실제 구체적 실사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산출물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산출물 작성 가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개발자분들하고 이제 많은 미팅을 해보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문서 작업이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문서 작업에서 필요한 활동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동영상과 함께 템플릿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 개발 도구 소개 같은 경우는 실제 각 환경별로 요구사항, 형상 관리, 각각 어떠한 오픈소스에서의 개발 도구들을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 어떤 개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오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I UX 체험하기 같은 경우는 실제 요새 이제 소프트 개발에서 UI UX 갖는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굉장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프트 개발을 할 때 UI UX 측면을 어떤 점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UI UX 개발 방법론들을 지금 저희들이 레퍼런스 모델을 담아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개발할 때 필요한 개발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 개발 아이콘을 위한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환경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50개의 개발 아이콘들을 개발을 해서 저희 공학센터가 특허를 받고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산뱅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실제 이 50개의 개발 아이콘들을 다운받아서 그냥 무상으로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도 계속 이 개발 아이콘에 대한 볼륨을 계속해서 늘려갈 예정이니까
실제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뱅크 지원 서비스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자산뱅크를 작년 11월 달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자산뱅크를 많이 알리고 들어오셔서 많이 쓰십시오라는 내용들을 많이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분들한테는 실제 자산뱅크에 등록된 기업분들한테는 이제 품질 지원이라든지 이거의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제 개발자들한테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올해 한 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실제 사업을 하시든 개발을 하시든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자산뱅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오실 때는 회원 가입을 하셔서 좋은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공학센터의 조지만 책임입니다. 네, 저희 오늘 이야기 드릴 주제는요. 저희 테크니컬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앞에 각각 한 15분 정도 저희 공학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석 수석님께서 자산뱅크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 공학센터에서 하고 있는 소프트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테크니컬 세미나에 있을 때마다 각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 테크니컬 세미나 시간 때는 소프트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전체적 개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번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소프트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요구사항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비주얼라이제이션 입장에서 어떻게 요구사항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툴로서는 네드마인이라는 툴이 있는데 네드마인 툴 자체를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한 기능 데모 한 번을 보여드리는 것이 그 요구사항 관리를 하는 모습이 잘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등록하는 네드마인에서 요구사항을 등록하는 데모 정도를 보여드리는 걸로 해서 15분 동안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제 소개를 다시 드리면요. 이름은 조지만 책임이고요. 담당 업무는 저희 공학센터 내에 들어오시면 큐클리닝이라는 컨설팅 서비스가 있습니다. 컨설팅 서비스 내 요구사항과 테스팅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입장에서 요구사항이나 테스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론이나 그에 관련된 교육 아니면 도구에 대한 소개를 받고 싶으실 경우에는 저희 연락을 해주시면 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 비주얼라이제이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발전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복잡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시성인 부분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인력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그 환경을 유지하고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학센터에서는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개념으로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툴체인과 툴체인과 연결 그리고 그에 관련된 공학적인 기술들에 대한 부분을 접목시켜서 소프트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요. 툴이 지금 자체 내에서 확보를 하실 수 있는 입장이라면 자체 내에서 확보하신 툴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그 툴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공학센터에서 형성한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들을 사용하시면 인력과 비용 면에서 조금의 이익을 있을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지금 구현하고 있는 입장은 크게 대상은 개발 프로세스하고 코드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문서화에 있습니다. 개발 과정을 시각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개발 코드 모습을 시각하는 데 부분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CI 툴을 연계시켜서 그에 대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세스적인 부분하고요. 그리고 소스 코드를 분석하여 그 구조를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시각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는 레퍼런스 모델 내에 있는 MySQL DB 내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나서 완벽한 문서는 아니지만 엑셀이나 그에 같은 문서를 사용하여 문서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요구 사항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프로세스 시각화와 문서에 관련된 부분이 담아져 있고요. 지금 오늘 데모로서는 문서와 시각화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레드마인에서 요구 사항을 입력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커다란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제가 지금 요구사항과 테스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신청은 여기에서, 서비스에 대한 신청은 여기로 연락을 해주시면요.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요구공학의 개념이나 테스트에 대한 개념,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도구에 관련된 부분도 지원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비주얼라이제이션, 레드마인 데모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구사항 도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요구사항 도구는 개발 도구와 관리 도구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개발 도구라는 것은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도구는 요구사항을 개발 내에서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도구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 도구로서는 많이 들어보신 스타 UML 같이 유스케이스 모델링을 지원하는 도구나 아니면 피처 모델링하고 프로덕트 라인 엔지니어링에서 도와주는 아사달 같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도구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요구사항 관리 그 도구로서는 상용 툴인 도우즈나 제피처나 제리퀘스트 같이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도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드마인은 원래 요구사항 개발이나 관리 도구는 아닙니다. 주 목적은 이슈 관리 도구입니다. 근데 많은 요구사항을 관리하지 않는 조직의 경우에는 관리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슈 관리,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사용해서 요구사항을 추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요구사항 관리 도구를 사용하는 요구사항 개수는 500개 이상 정도의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조직에서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있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500개 이상의 요구사항을 다 정리하는 거고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프로젝트 관리 도구인 레드마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 프로젝트 관리 도구인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저희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레드마인을 요구사항 관리 도구로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레드마인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웹 기반의 오픈소스 프로젝트 관리 및 이슈 관리 도구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레드마인은 프로젝트 관리와 이슈 관리 도구이고요. 주요 기능으로 보시면 다수 프로젝트 관리 지원, 이슈 요구사항 추적, 프로젝트별 위키 포럼 제공, 변경 이력 관리, 간트 차트, 형상 관리 시스템 연동, 그리고 이메일 알람, 그리고 사용자 유역 역할 접근 통제 지원 및 다국어 지원 등이 있는데 요구사항에 관련된 포인트로는 이슈 관리와 요구사항 추적에 관련된 포인트로 기능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축 환경은 아래와 같이 윈도우 OS 밑에 루비가 깔리고 그 위에 서버들이 깔리면서 레드마인이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을 레드마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구사항 레드마인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룹 3개를 이해하시면 그 구조를 파악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레드마인에서는 크게 3가지 관리 계열이 있는데 하나는 사용자 그룹,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가 등록하고 그 그룹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들이 어떤 형태의 업무 흐름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업무 흐름 관리, 그리고 그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일감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일감 관리가 있습니다. 이 관리들은 서로 연계돼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연계를 통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PPT 보여드리는데, 먼저 일감이라는 것은 보통 고객 요청이나 시스템 장애, 작업 지시, 요구사항, 테스트 케이스, 위험사항 정보, 보고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것 있고요. 이런 사항들은 조직의 과제 관리 방법이나 개발 방법에 따라서 승인되는 일감이나 아니면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일감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감에 대한 이런 형태의 분류를 잡을 수 있게 되고요. 이 일감에 대한 분류는요, 일감 흐름 관리, 그러니까 일감의 흐름을 결정시켜주는 형태로 바뀌어집니다. 만약 스케줄이 있는 A로 보여드린다면 스케줄이 있을 경우에는 일감을 생성하고 할당하고 수행하고 응답하고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요. 만약 일감의 스케줄이 없을 경우에는 생성과 수행과 확인에 관련된 부분들만 확인하시면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레드마인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일감 유형을 정확하게 나누셔야 되고요. 그 일감 유형에 따라서 어떤 흐름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들을 구분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늘 데모는 크게 이제 설치, 샘플 프로젝트 생성, 일감 유형 추가, 일감 필드 추가, 요구사항 등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본 설치에 관련된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고요. 이미 다운 받으시고 바로 넥스트만 누르시면 환경 설치에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에 관련된 부분들 넥스트만 하시면 바로 설치가 가능하니까 1번 항목은 넘어가고요. 2번부터 5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레드마인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만 간단히 보여드리고 오늘 이 섹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에 관련된 간단한 화면을 보여드리면 빛나면에 들어가서 인스톨 버전 다운 받으시면요 바로 다운되고요. 환경 설정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 보시고 필요한 내용 체크하셔서 텍스트 버전을 하시면 바로 로컬 호스트에서 접속할 수 있는 모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샘플 프로젝트 생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프로젝트는 지금 파일 시스템 개발이라는 파일 시스템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 내용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봄용 모바일용 파일 시스템 데모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요구사항 관리이기 때문에 일감 관리 모듈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는 이 두 명을 등록하는 형식으로 프로젝트 생성을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 컴퓨터에는 레드마인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설치된 환경 내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레드마인에 접속이 되고요.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름에 누르시고 상위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에 상위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상위 프로젝트가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놔두시고 설명에 관련된 복사해서 넣고 넥스. 그리고 필요한 모듈이 있는데 일감 관련 모듈을 클릭하시면 일감 관련된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데모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을 보고요. 지금 보시면 일감 유형이 디폴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함, 세기능,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항목들이 필요한 항목에 따라서 아이디도 넣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요. 프로젝트 관리를 보시면 프로젝트 하나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2명이 더 필요하니까 사용자를 등록하는 것은 관리에 들어가셔서 사용자를 클릭하시고 새 사용자를 누르시면 사용자가 등록이 되고요. 시간상 관계로 한 명만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제는 관리제 쓰고 하시면 시간이 걸리네요. 네, 생성이 됐고 관리해서 사용자를 다시 클릭해 주시면 새로운 사용자가 등록이 됩니다. 몇 가지 샘플 프로젝트 생성에 대해서 모습을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능 요구사항과 비기능 요구사항을 등록하는 모습을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폼에는 일감 형태로 요구사항이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먼저 프로젝트를 들어보시면 프로젝트에 제 파일 만드는 프로젝트에 새 일감 눌렀을 경우에는 일감 유형이 앞에 디폴트로 정의된 결함, 세기능, 지원에 관련된 유형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유형의 일감을 집어넣으셔야 되는데요. 일감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관리에서 일감 유형을 클릭하시고 새 일감 유형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능 요구사항의 경우에는 기능 요구사항
그리고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A 파일 프로젝트니까 여기 쓰고 업무 흐름이 있을 경우 복사할 경우에는 기존의 항목을 클릭을 하셔서 그대로 복사해 쓰실 수도 있고요. 새로운 항목을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기를 누르면 A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일감 유형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새 율감 유형에 기능 요구사항이 필요하니까 비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넣고 이렇게 하고 만들기. 그러면 이렇게 일감 유형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일감이 할당 일감 유형이 만들어지면 이 일감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흐름을 정의하면 되는데요. 여기 편집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일감 유형 상태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 화면에 들어가는데, 자, 그 사용하는 관리자나 그룹에 따라서 어떤 일감 이 요구 사항들을 어떻게 형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클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일감의 유형, 그러니까 흐름을 여기서는 신규, 진행, 해결, 의견, 완료, 거절이라는 어떤 상태를 둔 거고요. 신규일 때 진행으로 갈 것인지 해결로 갈 것인지에 관련된 일감 흐름을 체크만 해주시면 다음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감에 대해서 승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모니터링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일감 유형들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그에 관련된 일감 흐름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지금은 대문과 간단히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고, 다시 일감 업무 흐름 보셔서 편집을 누르시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결합합니다. 비기능도 편집을 누르시면 관련된 사항들을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일감 흐름들을 정의하시고 저장하시면 일감 흐름을 따라 일감을 할당하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의 모습을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지금 이 요구사항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에서 새일감이라는 걸 클릭하고 일감 유형을 보시면 앞에 세 가지 외에 기능 요구사항과 비기능 요구사항이라는 항목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기능 요구사항을 클릭할 경우 배터리가 없네요. 잠시만요.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앞에 뒤에서 보시면 제가 템플릿으로 정한 게 유스케이스 디스크립트 형태로 요구사항 모양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필드하고 일치되지가 않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요구사항을 등록하고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 필드를 조정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리를 클릭하시고 사용자 정의 필드 항목을 클릭하시면 여기는 제가 앞에 데모를 하면서 이미 만들어 놓은 필드가 있는데 새로운 일감에 관련된 필드 항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처리 조건이 있고 후처리 조건이 없으니까 후처리 조건 항목을 하나 쳐볼게요. 조건. 그리고 이게 문자인지 텍스트인지 그 항목 정의하시고 길이 정규식이 있으면 정규식, 이에 관련된 부분 넣고 이 일감 유형이 어디 일감 유형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어디 프로젝트에 적용될지 필수일지 아닌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지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검색도 필요하면 검색에 관련된 부분도 넣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하나 더 할까요? 비기능 요구사항을 정리한 템플릿인데요. 이것은 이제 QW에 있는 방식을 사용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자극이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극에 관련된 부분만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극 관련된 부분 넣고 여기 또 텍스트 형태고 비기능 요구사항이 필요하고 이 모든 부분 필수는 아니니까 이거 넣고 관련된 부분 저장하고요. 이미 기존에 있는 요구사항 ID에서 ID라는 걸 만드는 필드가 있는데 이 항목들도 기능 요구사항과 비기능 요구사항이 필요하니까 그 항목을 체크해서 저장할 수 있게 하고요. 선처리 조건은 기능 요구사항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 그리고 필수가 아니니까 제외하고 저장하고, 시나리오는 모든 기능과 비기능이 모두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하면 프로젝트에서 파일 시스템에서 새 일감 누르시고 일감 기능 요구사항에 대해서 클릭을 해보시면요.
기존에 있었지 않았던 필드들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아이디, 시나리오, 선처리 조건, 후처리 조건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추가되고요. 나머지 항목들은 디폴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항목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로 하나만 넣어보고 들어가겠는데, 먼저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이 볼륨에 관련된 요구사항이니까 볼륨에 관련된 요구사항 집어넣고, 설명이 있으시면 설명에 관련된 부분 있으면 아이디 집어넣으시고, 상태는 신규지 진행인지 초기 상태까지 집어넣으시면 되고, 담당자가 있으면 담당자까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프로젝트에 담당자를 지금 할당하지 않아서 이 형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정이나 완료 시간 같은 부분들을 정의하시고 만들기를 하시면 새로운 일감이 기능 요구사항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수정이라는 부분을, 이제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추적성이 어떻게 관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요. 수정을 누르시고 특정 항목, 만약 시나리오에 어떤 내용을 쳤을 경우에는 확인을 누르시면 지금 요구사항에 어떤 내용들, 시나리오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어디에서 변경 넣는지 이력도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입장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컨셉하고요. 그에 따라서 네이드바이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이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주십시오. 네. 없는 걸로 알고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을 맡게 된 와이즈 와이어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업체의 방치기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PT 화면이 약간 좀 이 스크롤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잠깐 좀 수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으로 아이디 게스트 쓰십니다. 자, 참가자분들의 이 소속 회사들을 보니까 현재 저희 회사하고의 어떤 사업적인 관계, 저희 회사의 고객사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요. 저희랑 같이 이렇게 테스팅 업무를 진행을 했던 회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잠깐 좀 들기도 합니다. 여기 있으면 사진이 잘 안 나고 있어서 마이크를 꽂고 사진 찍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잠깐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손만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오늘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업에서 현재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나 품질 쪽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 계시면 손 잠깐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뭐가 있을까요? 개발 쪽 하고 계시는 분 혹시? 이때 적으시면 그럼 나머지 분들은 쉬러 오신 분들입니다. 됐어? 내가 보낸 PT지? PT요. 중간에 막 네, 예전 시간보다 한 15분 정도 늦어진 것 같은데요. 조금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좀 스킵을 하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차인 이 가치 기반의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실제로 테스팅의 사례,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테스팅의 사례 부분은 최근에 오픈 API를 이용한 API에 대한 이 테스팅 관련된 기본적인 개요, 또 국내의 현황, 실질적인 테스팅 사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 오픈 API에 대한 테스팅을 진행을 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진행을 했던 자동화 개선에 대한 간단한 시험 정도를 약간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진행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세미나의 주제가 이 고객 가치 기반의 테스팅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도대체 고객 가치에 기반한 테스팅 서비스 또는 이 테스팅이라는 말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객 관점에서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 관점에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이러한 가치를 적절하게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테스팅에 대한 테스팅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스팅 관련해서 또는 개발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 매니저 급에 계신다든지 하는 분들이, 특히나 고객사하고 자주 컨택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좀 많이 좀 고려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품질 쪽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테스팅 쪽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개발 쪽 현업에서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직 내에서, 특정한 조직 내에서의 어떤 부서의 관점에서 다른 부서를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부서는 서비스를 받는 부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객하고 클라이언트 관계가 되는 것이겠죠. 또는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회사는 우리 고객이 되는 것이죠. 그럼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고객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우리가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테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이 우리가 제공해주는 서비스의 어떤 측면에서, 우리를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고객이 정말 우리 같은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가치를 느낄 것이냐. 그럼 고객이 생각하는 입장에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본다면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가치를 제공해주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자, 고객이 우리에게 가치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테스팅 관점, 오늘 테스팅 관련된 주제니까 테스팅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업무를 잘하면 고객이 가치를 느낄까요? 아니면 어차피 계약관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다른 경쟁업체보다 비용을 싸게 해주면 고객이 가치를 느낄까요?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딘가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준이 됐던, 또는 스탠다드, 베스트 프랙티스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을 좀 참조하고 정리를 한 부분이 첫 번째 세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객이 입장에서 우리 같은 서비스 제공자, 테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고객이 과연 어떤 형태로, 어떤 요소에 의해서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인가,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즉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객의 관점에서의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연 현재 수행하고 있는 우리 업체가 일을 잘하면 고객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냐, 또는 이 사업 자체를 굉장히 싸게 저비용으로 하게 되면 고객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냐, 이런 관점보다는 조금 더 스탠다드한 또는 베스트 프랙티스 관점에서 본다면 고객 관점에서의 가치 창출의 의미는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단에 있는 이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부분은 서비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팅 서비스를 우리가 진행을 한다고 하면 테스팅 서비스 안에는 단위 테스팅도 진행을 해야 되고 통합 테스팅도 진행을 해야 되고 뭐 화이트박스도 해야 되고 뭐 블랙박스도 해야 되고 뭐 성능도 해야 되고 보안도 해야 된다. 뭐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인 서비스 어트리뷰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고객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일만 잘하면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윗단에 있는 어떤 퍼셉션이라고 하는 고객의 인식이라는 부분과 이 프레퍼런스라고 하는 고객의 선호도라는 측면에서 더욱더 고객의 이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퍼셉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고객이 이 특정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업체하고의 수행한 경험 또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고객의 개인적인 성향 또는 현재 우리 업체와의 경쟁 업체와의 경험 또는 현재 시장 마켓에서의 이 업체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업체는 어떤 업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과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협력사들 간에 여러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선호도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인식과 선호도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어트리뷰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객이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고객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고객마다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특성이 있으신 거죠. 어떤 고객은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고객이 있으시고 어떤 고객은 굉장히 영업적인 또 어떤 고객은 굉장히 합리적인 또 어떤 고객은 굉장히 권위적인 이런 고객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고객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선호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나봐야 되겠죠. 또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또는 유사한 고객을 만나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 목적이 될 것이고 이제 이번 세션은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좀 실무하고는 약간은 좀 거리감은 있지만 우리가 실무를 정말 더 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 마인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단에서 고객의 인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의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특정 서비스 제공자에게 바라는 기대치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 그걸 이 도표에서 보면 레퍼런스 밸류라고 얘기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특정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만족도 뭐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 업체는 이 정도 잘한 것 같아, 70점. 이 업체는 80점 이런 것이고 그 옆에 있는 넷 디퍼런스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그 업체, 그 제공자와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얻었던 고객이 생각했던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 업체는 이것도 못해? 라고 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온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에 대한 갭, 이걸 넷 디퍼런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받는 서비스에 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가지고 있던 레퍼런스 밸류와 넷 디퍼런스의 합이라고 산술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사업 수행에 대한 갭, 포지티브한 부분과 네거티브한 부분을 갭을 굉장히 키워주는 게 좋겠죠. 긍정적인 측면에서.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밸류가 어떤 것인지 이거를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 고객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우리가 이런 테스팅 의뢰가 있는데 뭐 좀 한번 면담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통계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 건, 두 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가서 보면 갔을 때 잘해야 됩니다. 정말 고객이
어떤 사업에서 어떤 측면의 성격의 이 밸류를 원하는지 그걸 캐치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 관점의 그 서비스, 고객 관점에서 우리가 제공해줘야 되는 그 밸류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고객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 공돌이 생활을 계속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조금 다른, 이런 쪽 관련해서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하고 있는데,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이 정말 원하는 아웃풋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 즉 기술적인 측면 또는 공학적인 측면 또는 운영 중심적인 마인드셋을 가지고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고객 관점에서의 어떤 밸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마인드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게 마케팅 관점에서의 마인드셋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일스포스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업을 잘해야 되는 얘기는 아니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마인드셋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부터 고객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약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앉아 계신 분, 첫 번째 그 앉아 계신 분에서의 현재 수행하는 사회, 우리의 비즈니스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요? 네. 보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비즈니스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테스팅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 두 번째가 고객이 어떤 분이시나요? 여러분의 고객은 누구시나요? 기업이요? 굉장히 많은데요. 다 기업? 남은 기업? 다? 그러시구나. 저희 회사의 기업은, 고객은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비즈니스 도메인에 있는 업체들이 저희의 고객입니다. 하나 더 할까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고객이 있을 겁니다. 조직 내에서의 어떤 다른 부서가 여러분들의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회사의 특정인이 고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고객에게 여러분들이 제공해주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사탕 드시는 거죠? 네. 질문은 이거 한 번만 하고 이제 끝날 때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앉아 계신 분이 고객에게 제공해주는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스템을 얘기하는 시스템 분들이라고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물론 이제 여기에 고객사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계신 고객사분도 또 다른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 고객을 위해서 어떤 개발 서비스가 됐던 테스팅 서비스가 됐던 간에 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역할,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반드시 그거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해주는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탁월성, 두 번째가 가용성, 세 번째가 보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로 풀었으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테스트 서비스를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양만큼 어떠한 보안사고 없이 제공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객이 제공해주는 이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가치에 대한 부분, 가치 창출, 가치 제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PT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 유틸리티라고 하는 부분과 워런티에 대한 이 두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 가지 구성 요소의 논리적인 조합에 의해서 value라고 하는 것이 고객의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이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틸리티와 워런티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음 몇 페이지까지 이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유틸리티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테스팅 서비스라고 한다면 테스팅 서비스가 제공해야 되는 기능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유틸리티가 되는 것이죠. 동시에 이러한 서비스, 제공되는 서비스 기능들은 고객이 원하는 고객의 사업 목적의 목표에 부합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고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나 제약사항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유틸리티에 대한 데피니션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서비스라고 한다면 고객 정보를 조회하는, 특정 고객의 정보를 조회할 때 조회하는 기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동시에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조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약사항들도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고객 정보를 관리해주는 시스템 자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시스템 자체는 어떻게 본다면 고객의 핵심 역량이나 핵심 자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가적인 비용까지도 코스트까지도 서비스 제공자가 같이 관리를 유지보수 운영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런 의미가 유틸리티이고 테스팅 관점에서 본다면 저 유틸리티는 탁월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탁월성에 관한. 자, 이 업체에서도 테스팅을 하고 이 업체에서 테스팅을 하는데 이 업체의 유틸리티와 이 업체의 유틸리티는 누가 더 좋은 것이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단위 테스팅을 하는데 누가 더 잘하느냐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화이트박스 테스팅을 정말 할 수 있느냐 이 업체는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의 관점이 이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런티라고 하는 부분은 이 유틸리티가 정말 성공적으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장을 해주는 것. 가장 근거한 예가 저희가 프로젝트 팀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0명이 구성되어 있어서 테스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5명이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업체는 업체별로 대응 방안이 틀리겠죠. 워런티가 정말 잘 지켜지는 회사는 이미 그 회사 내에 인력 풀이 있습니다. 있어서 5명이 퇴사하면 그 5명을 인력 풀에 있는 5명을 최대한 빨리 투입을 시키고 업무의 연속성을 최소한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또 어떤 다른 서비스 제공자는 한 달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력 뽑아야 되고 투입해야 되고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런 업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틸리티를 안정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부분이 이 워런티가 되는 것이죠. 워런티. 그래서 근본적으로 유틸리티라고 하는 부분은 고객이 원하는 사업 목적에 어떤 긍정적인,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이펙트를 주는 요소이고 이 워런티라고 하는 부분은 고객의 목적에 부합되는 유틸리티에 대한 최소한의, 그러니까 네거티브 이펙트를 최소화시킴으로 해서 이 고객의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밸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래서 유틸리티와 이 워런티의 논리적인 조합에 따라서 밸류가 창출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틸리티는 기본적으로 성과에 대한 이 고성과를 위한 어떤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워런티라고 하는 것은 이 성과에 대한 편차를 줄여줌으로 해서 유틸리티가 안정적으로 잘 수행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고요. 이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밸류라고 하는 부분이 유틸리티와 워런티로 구성되어 있고 퍼포먼스를 증가시켜주고 편차를 감소시켜주고 해서 공적으로 고객에게 이 커스터머의 어셋, 우리가 제공해주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궁극적인 사용자는 누가? 고객의 어셋, 고객의 자산, 고객의 어떤 특정 서비스나 매니지먼트 쪽에 포함이 돼서 제공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고객의 그 어셋에 대한 퍼포먼스를 높여줌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그 해당 고객의 ROA를 전반적으로 상승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유틸리티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아까 잠깐 얘기를 했던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고객의 그 사업 목표를 지원해주는, 달성을 지원해주는 역할과 추가적인 리스크나 제약사항들을 회피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예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워런티라고 하는 부분은 성공적인 수행에 대한 보장의 측면에서 본다면 총 4가지에 대해서 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5명이 퇴사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그 응대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또는 여기 이제 고객사분들 많이 계시지만 어떤 고객사분들은 저희 쪽에 자, 이번 달에는 10명 투입해 주세요 말씀을 하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근데 월 말쯤 돼서 이제 고객사한테 전화가 옵니다. 다음 달에는 5명만 투입해 주세요.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달에는 또 그런 말씀드려요. 다음 달에 20명을 투입해 주십시오. 이거를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다음 달에 그만큼 필요하니까, 또는 다음 달에는 그만큼 필요하지 않으니까 저희 쪽에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인력에 대한 배분을 하면서 투입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워런티의 한 예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 테스팅 업체들이 꽤 많이 있긴 합니다. 꽤 많이 있긴 하지만 고객의 그런 다양한, 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또는 불합리한, 어떻게 보면 그런 요구들을 정말 고객 관점에서 고객을 이해하고 그걸 적절하게 대응해 줄 수 있는 회사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규모도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규모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의 규모가 있는 뭐 업체에서 이 인력 풀에 대한 운영,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한 30명짜리 프로젝트가 있는데 다음 달에는 5명만 넣어달라, 25명은 한 달만 기다려달라, 이런 것들을 또 이 커버할 수 있는 회사 사실은 많지는 않은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런티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라고 하는 부분보다 더 하기 힘들고 더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고객의 사업 목표, 고객의 목적에 부합되는 이 밸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또 가치 창출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러한 유틸리티와 워런티의 조합으로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도표를 보려고 앞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굳이 테스팅 서비스 입장에서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워런티와 유틸리티 측면을 본다면 가장 좋은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유틸리티는 높고 워런티는 높고, 이 2, 4분면이 될 것입니다. 3, 4분면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업체는 조만간 어떻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 우리가 유틸리티라는 부분과 워런티를 좀 나누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고 상품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서비스 자체가 우리가 뭐 재무 회계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기능상의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유틸리티 관점에서 우리가 어필할 수 없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워런티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높여서 우리가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굉장히 이 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든 업체들이 서로 간에 워런티를 해줍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라고 본다면, 그런 상황에서 특정 서비스 제공자가 차별화된 뭔가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추가의 별도의 추가적인 유틸리티의 제공, 또는 기존에 있는 유틸리티에 대한 고도화, 이런 그 방안,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각자 우리가 또는 우리 회사가 또는 내가 현재 속한 부서가 유틸리티와 워런트 측면에서 현재 어느 단계에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테스팅 관점에서 본다면 유틸리티라고 하는 것은 테스팅 수행에 대한 탁월성에 대한 탁월성.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니 테스팅을 정말 우리가 타 업체에 대비해서 얼마나 잘하느냐 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여기 이사원에 있는 것이죠. 또 워런티, 인력 물론 빠져도 우리가 바로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우리가 회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회사는 마찬가지로 이 이사원면에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로 어떤 활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우리 회사가 앞으로 저런 유틸리티 측면에서의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직원에 대한 역량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워런티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별도의 인력풀을 만들어서 교육을 생기고 준비를 하고 뭐 이런 활동들 또는 굉장히 플렉서블한 대학 형태 또는 플렉서블한 인력 운영들을 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이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음 또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어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밸류를 창출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크게 리소스와 캐퍼빌리티로 나눠서 부분을 총 9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리소스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밸류를 창출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입력으로 들어가는 리소스가 될 것이고, 이 캐퍼빌리티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한 리소스를 조정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경쟁력 또는 회사의 차별화되는 부분들은 이 캐퍼빌리티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 사업분에 대한 경험, 다양한 고객과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 경험, 지식 이러한 것들이 그 회사의 이 매니지먼트 부분, 조직 문화에 관련된 부분, 프로세스나 날리지, 또 사람의 내재화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캐퍼빌리티, 조직의 경쟁력의 핵심이 핵심되는 자산이 캐퍼빌리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셋을 가지고 실제로 서비스를 활용하는 쪽이 비즈니스 유닛 또는 서비스 유닛의 형태로 운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와 서비스 유닛, 비즈니스 유닛은 보통은 이제 고객사 담당 부서, 품질 담당 부서들이 될 것이고, 이 서비스 유닛은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테스팅 업체에 있는 특정 프로젝트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간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회사 내에서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겠죠. 서비스 전략에 관련된 부분. 아까 유틸리티와 워런티를 관점으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윤희에게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을 해줄까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타겟 마켓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의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객의 전략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고객사, 국내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 고객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죠. 고객사에서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초기에 시장 진입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이제 진입장벽에 막혀서 고생을 하실 겁니다. 진입장벽을 통과를 해서 점차 개선을 하면서 실제로 그게 캐시코의 역할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 비즈니스 모델이 그 서비스가 공수로 도달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개선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것이죠. 그러한 성과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고객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그 성과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뭔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현재 우리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누가 있고 그 제공자들이 정말 이 성과 장벽을 돌파할 만큼 역량이 있는 회사인가, 우리랑 같이 갈 수 있는 회사인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점에
서비스 제공자들, 현실적으로 보면 꽤 많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배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개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개발도 어떤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다가 뭔가 새로운 기능,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업체가 좀 미흡한 것 같다. 그러면 바뀌는 거죠. 어떻게? 경쟁이 있잖아요. 형태로서. 그전에는 수익이라고 하다가 또는 이미 합의된 경쟁을 하다가 그런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컨트롤 밖에서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운명이 결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고객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캐치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말은 고성과와 경쟁력입니다. 여러분들이 IT 책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주주, 고객에게 어떻게 서비스, 어떻게 가치를 창출해 드릴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그거에 대한 모범 답안은 이렇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의 경쟁사가 누구인지 식별을 하고 그 경쟁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고 장점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도저히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방안이고 그거에 대한 정답은 고성과 조직을 운영하는 것, 경쟁, 교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요약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그 경쟁력, 차별화된 경쟁력,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절대로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러한 경쟁력의 본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마켓 포커싱, 포지셔닝, 마켓에서의 포지셔닝 부분과 조직의 문화, 그리고 차별화된 역량,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개선되고 발전을 하면 이 조직은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는 조직이다. 엑센추어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켓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의한 타겟 마케팅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죠. 조금 시간이 좀 나네요. 그래서 이러한 이 경쟁력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포피 기반의 전략 수립 단계이고요. 참조 삼아 놓았습니다. 자, 서비스 고객 가치 기반의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객이 정말 고객 관점에서의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가? 서비스의 어트리뷰트들, 인식, 그다음에 선호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객 관점에서의 가치 창출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그러한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유틸리티와 워런티라고 하는 논리적인 조합의 합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 그런 유틸리티와 워런티에 대한 이 분석, 우리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자, 이게 고객 가치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분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API 테스팅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API 테스팅 관련된 사례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는 부분은 유틸리티 관점에서의 우리가 정말 차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고요. 또 대신 워런티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실무 관점에서 유틸리티라는 부분이 실무 관점에서 드릴 말씀이고 워런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인력풀에 대한 운영, 플렉서블한 대학 형태, 플렉서블한 인력 운영 이런 측면에서의 내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워런티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기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픈 API는 API에 대한 테스팅 또는 API에 대한 기술은 옛날부터 나온 것이죠. 옛날에 프로시저, RPC를 시작으로 해서 리모트에 있는 프로시저를 콜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또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역할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개념인데 오픈 API라고 하는 부분은 기술이죠. 기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웹 2.0 개방, 참여, 공유 이런 것들 두 번째 중심으로 해서 개방형 플랫폼, 플랫폼으로서의 웹, 롱테일 수익 구조 이런 개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런 과정에서 개방, 이 기존 간의 시스템 간의 연동을 할 수 있는 상호 운영을 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구조의 핵심 기술이 오픈 API라는 것이고, 그런 오픈 API 기술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오픈 API에 대한 어떤 특성, 중요성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회사에 오픈 API에 대한 테스팅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국내 모 전자의 경우는 저희 2010년도부터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프로젝트가 한두 개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일부 포션만 오픈 API에 대한 테스팅 의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한 총 12개, 3개 정도의 프로젝트, 연 인원 한 180명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그 12, 3개 정도의 프로젝트에서 한 7, 8개의 프로젝트의 오픈 API에 대한 테스팅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그 사업 말고 그 외 다른 이통사도 마찬가지고 국내 대기업에서도 저런 오픈 API에 대한 테스팅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번 주제로 일단 저 오픈 API에 대한 테스팅 사례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데피니션 부분은 다들 개발도 하시고 테스팅도 많이 하셨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사실 오픈 API에서는 실질적인 프로토콜, SOAP 기반의 또는 REST 기반의 방식이 있다라고 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비교했고, 최근에는 대부분 REST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픈 API보다 이전에 나왔던 웹 2.0에서의 여기 나와 있는 구글, 아마존 이런 쪽 닷컴 붕괴로부터 발생하는 살아남은 기업의 특성을 보고 웹 2.0의 개념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들 잡지에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 기업들의 특성 중에 하나를 이런 오픈 API를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공적인 목적인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창출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이에요. 그래서 2000년도 중반부터 해서 최근 2010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보면은 점점 증가의 그 폭이 커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한 API에 대한 오픈 API에 대한 카테고리를 본다면 가장 많은 것이 소셜 쪽 측면에서의 오픈 API 운영 활성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파이낸셜 엔터프라이즈 부분은 기업 자체 도메인, 기업의 비즈니스 도메인 내에서 자체적으로 오픈 API 기술을 사용을 해서 기업 내에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분야인 것 같고요. 14년도에 최근에 6개월 동안 급속히 증가되는 것은 파이낸셜 마찬가지로 기업 비즈니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내 부분에서는 가장 먼저 제가 이통사를 기재를 해봤는데요. 이통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또 가장 활발하게 오픈 API에 대한 기술 접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모 이통사에서 저희가 8년 정도 이렇게 같이 테스팅 업무를 해왔습니다. 연간 투입 규모는 한 50명 정도, 월 평균 한 50명 정도가 계속 투입이 돼서 그 이통사에 제공해주는 서비스, 웹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다 그래서 8년 정도 동안 그 시작부터 저희가 그 API에 대한 테스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왜냐? 이통사에서는 수익 구조의 부재, 이 현재 포화 상태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통사 입장, 통신사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개방형 플랫폼 구조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새로운 또는 이 실제 방송망에 대한 통신망에 대한 공개. 그래서 MVNO 이런 업체들이 망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 필러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기 위한, 만들기 위한 환경 구축 측면에서 본다면 이 새로운 이 오픈 AP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런 또 SMAC라고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같이 참여를 해서 새로운 뭔가를 하겠다. 사이트도 있습니다. smac.org. 그런데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 다음 네이버. 초기에는
맵 서비스, 검색 서비스에 대한 API를 오픈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점점 오픈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고 비즈니스 분야도 마찬가지로 적지 않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이동사 중에서 한 2개 정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국내에 있는 대기업, 우리나라 모모기업, 모모전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이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오픈 API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 그룹사 내에서의 이 오픈 API 기술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도메인 내에서만 공유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데이터 좀 지어준 KR.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정부 3.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 2.0은 이전 정부에 대한 얘기고요. 정부 2.0은 웹 2.0에 대한 얘기고, 정부 3.0,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부 3.0은 웹 3.0, 시멘틱 웹,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굉장히 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점차 오픈하고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통사에 대한 사례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IT 쪽에 계신 분들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오픈 API와 오픈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이 공개, 타 시스템 간의 상호 운영 이런 것들을 하지만 예전에는 초기 단계 1970년도에는 실제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어디서 교환기 스위치 장부에서 제공을 해줬어요. 통신 서비스에 대한. 근데 그 부분들은 벤더에서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면 보통 한 2년 정도 걸리는, 교환기 또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그 다음 단계는 이러한 스위치, 교환 장비를 이 지능망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서비스 컨트롤 유닛에서 이런 교환기에 따른 통합해서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 마찬가지의 관점은 있었습니다. 중복 개발, 통신사마다 중복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게 넘어오면서 벤더 독립성, 네트워크 독립성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개발도 하기 쉽고 IT 인력이 정말 이러한 통신 서비스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수익 구조에 대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망 사업자가 망을 임대하든지 또는 또 다른 MVNO 사업자라든지 또 다른 개인 사업자, KT 기반으로 보면 이코노베이션 센터 이런 쪽 측면에서 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 망 사업자의 인프라를 통해서 또는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테스팅 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사업 계획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 가서 우리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써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픈 API 테스트, 앞전까지 오픈 API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픈 API에 대한 테스팅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테스팅도 방법론이 있죠. 개발에도 방법론이 있는 것처럼 테스팅에도 방법론이 있습니다. 전체 방법론 테두리 내에서 오픈 API라고 해서 비껴나가진 않습니다. 전체 테스팅 범위 내에서 오픈 API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그때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픈 API에 대한 테스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데피니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기종, 서로 다른 기종이 틀린 시스템 또는 서비스 간의 상호 운용성을 검증하는 것이 이 오픈 API 테스팅의 데피니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통합 시스템, 통합 시험이나 소프트웨어 통합이나 시스템 통합에도 이 오픈 API에 대한 테스팅이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픈 API 테스팅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픈 API에 대한 테스팅을 한다는 의미, 오픈 API 테스팅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오픈 API에 대한 게이트웨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 오픈 API 게이트웨이 쪽에서 기본적으로 처리가 되는 오픈 API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이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본다면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인증키를 받아야지만 이 서비스를 요청을 하는 쪽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오픈 API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의 이 업무를 수행을 하는 오픈 API 게이트웨이에 대한 테스팅이 먼저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오픈 API, 단일 오픈 API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앞단에는 이제 시뮬레이터, 에뮬레이터가 있습니다. 또는 특정 오픈 API를 콜을 하게 되는 어떤 스크립트를 우리가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거기서 콜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오픈 API의 비즈니스 로직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로직을 구현해주는 서비스 플랫폼 쪽에 로직을 보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인증, 가공, 보안과 같이 모든 서비스 플랫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이 중요한 핵심 기능들을 테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서부터 해서 오픈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가지고 있는 레가시 쪽, 서비스 플랫폼이나 인프라 쪽에 대한 로직을 테스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특정 API 하나에 대한 테스팅이 끝났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 하나의 비즈니스 로직에는 여러 개의 API가 연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개의 API들의 각각의 그 프로시저를 테스트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한 턴을 돌리는 것이죠. 한 턴을. 그게 이제 시나리오 관점에서 비즈니스 로직 관점의 테스팅이 되는 것이고, 그 단계가 끝나면 실제로 그 API를 사용하는 이놈들, 서비스 프로바이더, 콘텐츠 프로바이더 또는 MVNO 사업자들 또는 개인 사업자들, 이런 사업자들이 마찬가지로 각각 내부에 또 각자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럼 오픈 API 개념이 뭐냐면 시작은 여기서부터 되고 끝도 여기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은 실제로 그 서비스를 리퀘스트 하는 쪽,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하는 쪽 모두가 오픈 API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필요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 아직 녹화하고 있는데 바로 안 되는데, 자, 굉장히 유명한, 테스팅 입장에서 본다면 유명한 부분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저 시스템을 오픈 API 쪽으로 적용을 해서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고객사에서도 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내부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우리 거를 갖다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임 밸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KT에서 썼는데 이상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보안에 대한 부분, 특히나 보안에 대한 부분은 오픈 API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쪽에서 우리 쪽 아닌 시스템에 어떤 정보를 가져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리스크를 어워이드하는 그러한 유틸리티의 역량이 있는 회사에 의뢰를 하는 게 좋은 거겠죠. 안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픈 API에 대한 테스팅에 대한 전체적인 방법론, 테스팅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 타스크를 수행해서 나오는 아웃풋, 그리고 아웃풋을 작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그 타스크에 대한 아레나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 그게 이제 방법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법론, 테스팅을 하기 위한 방법론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픈 API 테스팅 자체도.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론은 테스팅 프로세스 관리, 우리는 항상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개발 방법론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비스 매뉴얼 부분도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법론이요. 기반을 해서 오픈 API 테스팅에 대한 간단한 프로세스입니다. 검증 요청에 들어오게 되면 API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API 스펙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발팀 또는 운영팀, 고객으로부터 API 스펙을 받고 이 서비스 구성도는 이제 서비스 이 특정 비즈니스 로직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받습니다. 받아서 API 스펙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결과로 나온 부분이 API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 또 API에 나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SOAP이나 REST 방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문의 형식, API에 대한 스크립트도 저희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검증 수행 자체는 단일 API를 테스팅하고 비즈니스 플로우에 기반한 시나리오 기반의 테스팅을 하고, 실제로 오픈 API는 눈에 보이는 기능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UI가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오픈 API를 사용한 화면 단의 테스팅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API에 대한 성능도 당연히 테스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일반적인 경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개발팀으로부터 받는 비즈니스에 대한 플로우입니다. 쿠폰이라고 하는 그 샘플을 만들었는데요. 쿠폰이라고 하는 부분은 쿠폰 관리는 만들기, 확인, 해당하는 쿠폰에 대한 타겟에 대한 확인, 만들고 수정하고 하는
이러한 비즈니스 플로우와 이 비즈니스 플로우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API가 어떠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럼 각각의 API에 대한 이 스펙을 받습니다. 스펙은 보통 폴트 코드나 API SQL 코드, 이 전문의 구조, 또 이 실질적인 그 리턴 코드, 파라미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특정 양식에 있는 문서를 저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저희가 이 문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테스트 설계를 하게 됩니다. 테스트 설계를 하게 되는데, 테스팅을 설계를 하는 시점에서 그 테스팅 수행하는 업체들이 가진 또 테스트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를 이제 받는 고객 간에 가장 많은 이슈가 생기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업체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자,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적절하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면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보면 뭔가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1000개나 만들었는데 적정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 근데 문제는 항상 디펙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럼 너 그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만든 테스트 설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고객의 기대치에 맞게끔 또 고객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합당한 수준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간에 합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항상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어떤 측면, 이게 유틸리티 측면에서의 고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타 경쟁사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첫 번째 시도가 우리가 TC를 가지고 보통 하나의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개발자가 한 20-30명 정도의 규모라고 하고 그 중에 하나의 단위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보통 TC가 한 1000개에서 2000개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00개하고 2000개를 고객한테 주고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고객 검토를 안 하시죠. 언제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본다고 해서 이게 정말 적정한 건지를 어떻게 알까? 테스트 케이스의 기본적인 그 완료 조건은 모든 상황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고 누락이 되어 있지 않고 빠짐이 없어야 되고 또 중복이 없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MEC라고 하는 그 맥켄지 컴퍼니에서 나오는 컨설팅 방법론 중에 하나 기본이 되는 것 중복 없이 누락 없이 빠짐 없이 영어가 좀 어렵긴 한데요. mutually exclusive 콜렉티블리 이그저스티브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해봤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자체를 직접 만들기 전에 이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얘는 이 부분 최상위 레벨에서의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 부분은 로지컬하게 추상화를 시킨 거거든요. 이 비즈니스 로직에 대해서 추상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추상화된 레벨에서 본다면 고객과 우리는 합의가 될 수 있어요. 이 총 6가지, 7가지 레벨에서 이 비즈니스 로직은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객하고 합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의 추상화 레벨에서 고객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의 추상화. 그리고 여기 소분류도 있어요. 사실은 소분류에서도 고객하고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특정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테스팅 범위는, 테스트 케이스는 저 소레벨까지는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게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칭을 그냥 검증 항목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어떤 추가적인 합의책, 합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 세부 레벨, 하위, 대, 중, 소분류가 정의가 되면 그 소분류에 해당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그때부터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럼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것하고 이 앞에 나와 있는 추상화 일반화하는 부분은 조금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TC를 작성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럴듯한 내용을 제가 써놨습니다.
공학적인 설계 원칙을 기반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테스트 케이스의 속성, 원칙은 이걸 지켜야 됩니다. 라는 것이고, 솔직히 여기 밑에 있는 부분들은 아까 요구사항 앞단에서 말씀하셨는데, 요구사항도 굉장히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구공학이라는 말을 하죠. 공학이라는 말은 뭔가 앞에 있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공학이라는 말을 써놓은 것 같고요. 요구공학에서 요구사항 관리에서 요구사항이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특성, 원칙, 이게 아마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일 겁니다. 테스트 케이스가 하나의 테스팅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같이 지켜야 되겠다. 커버리지도 당연히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만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스펙션을 합니다. 저희 누가 하는 사람이 있겠죠. 저희 회사 내에서. 검증 항목 측면에서 빠진 게 없는지 누락된 게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작성 원칙에 따라서 노멀 플로우가 있는지 익셉션을 반영을 했는지 명세 기반의 테스팅 설계법을 적용했는지 경험 기반을 적용을 했는지 해서 이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인스펙션을 통해서 우리가 품질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요. 잠깐만 하시고 이게 적용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 시스템을 가져와서 한다고 해도 절대로 금방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투입된 그 과제에 투입된 테스트 엔지니어, 그걸 인스펙션하는 인스펙터,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매니저가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면 최소 1년 이상은 돼야 저게 어느 정도 내재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아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이 도전 모습으로 퇴직을 한다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안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그 API를 기반으로 해서 인풋 아웃풋 값에 대한 내용을 저쪽에 플로우를 잡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보통 오픈 API는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툴에 대한 이런 스크립트들을 참조를 해보시고 이 툴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시연 때 한번 잠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디펙트 매니지먼트는 총 5가지 상태로 나누어서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디펙트 관리하는 툴, 지라, CQ,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특정하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유틸리티 측면에서 저희가 시도를 한 부분이 자동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픈 API를 테스팅하기 위해서는 내가 특정 오픈 API를 테스팅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내가 만들면 돼요. 내가 개발자라고 하면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오픈 API가 뭐 한 300개를 한꺼번에 돌려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또 다른 개발이 되기 때문에 보통 단위 테스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SOMUI나 JUnit이라고 하는 툴을 많이 씁니다. JUnit 밑에 있는 거 아류자를 보면 JUnit은 자바 쪽 패키지이죠. 그래서 그걸 제공하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테스팅을 하게끔 하는 도구이고 문제는 대부분 이걸 쓰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단점은 굉장히 많은 API, 뭐 1000개, 2000개 되는 API 또는 뭐 100개, 200개 되는 API를 테스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래서 나름대로의 정의는 이거는 사람의 수작업, 휴먼 타스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자동화. 그래서 반자동화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정리를 했고 그러니까 테스트 인테그레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스케줄 기능이 가능한 툴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한 1000개 되는 API로 매일 리레이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스템 타스크 기반의 풀 오토메이션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관련된 게 그럼 이 테스트 그 인테그레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형상, 실제로 테스팅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형상 관리 서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스케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뭐 젠킨스나 프로세스 컨트롤 같은 또 통합 관리들이 필요한 것이죠. 현재 저희가 알기로 테스팅 관련해서 테스팅 업체에서 이러한 통합 매니지먼트 형상 관리 툴을 써서 하루에 한 3000개 되는 한 2500개 되는 툴을 자동으로 하는 데는 아마 저희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반자동화, 풀 오토메이션에 대한 개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차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실제로 쓰고 있는 이 서버 총 11개 서버에서 4300개의 오픈 API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리레이션. 왜냐?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팅하는 업체는 저희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사방에서 다 고치는 작업을 프리징을 해도 고치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오픈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리거싱을 해서 불법적인 수정이나 이런 게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개발과 운영 유지 교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량적으로 제가 수치상의 효과를 주고 봤다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본다면 타이트 마켓을 증가할 수 있다. 또 불법적인 변경으로 인한 사이드 이펙을 전체에서 볼 수 있다. 저런 개선 효과를 얻었습니다. 저희가 10분 정도 늦게 시작을 해서 지금 5분 남았는데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자동화 쪽에 관련된 소프트 UI나 JUnit 또 젠킨스라고 하는 통합 매듭 툴에 대한 동영상 시연이 10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발표자분께.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한 10분 정도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화장실 가실 분들 가셔도 되고, 좀 이렇게 쉬실 분들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동영상 시험 끝나고 나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화장실 가셔도 되고요.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스트에 대해서 고객같이 테스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중에 젠킨스를 이용한 통합 환경을 구축한 상태에서 그 자동화를 하면 좀 더 높은 효율성과 타율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스템 구성했고요. 현재 업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안상 문제 때문에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젠킨스인데요. 젠킨스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통합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현재 잠깐 간단하게 테스트 링크랑 그리고 SVN에 연동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태양 모양은 빌드가 성공한 모양이고 구름 모양은 빌드가 실패한 모양입니다. 현재 여러가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빌드를 시켜서 태양 모양이 된 경우에만 테스트 링크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이제 빌드가 되는 과정이고요. 이제 젠킨스 관리라는 부분은 이제 플러그인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업무들 있지 않습니까? 테스트 링크라든지 JUnit이라든지 앞으로 할 썸 UI 같은 경우 연동시킬 수 있는 화면입니다. 현재 이 화면은 형상 관리를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젠킨스 같은 경우는 현재 CVS, SVN, 그리고 요새 많이 쓰고 있는 기트라든지 그리고 퍼포스라는 이제 형상 관리를 플러그인이 가능하더라고요. 현재는 SVN에서 관련해서 연동시킬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SVN 테스트라는 이제 형상 관리를 연결시킨 거고요. 우선 빌드를 시키면 아무런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빌드 중이면 no change라는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형상 관리를 만들어서 실제로 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약간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로젝트에서 하나 테스트 파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현재 형상 관리를 이용해서 파일을 빌드한 내용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그 새로 추가한 형상관리 버전이 정상적으로 빌드가 된 모양이라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이제 좀 자동화 관련해서 화면을 추가할 건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썸 UI를 이용한 자동화 화면을 추가하겠습니다. 썸 UI를 이용해서 썸 방식이라든지 레스트 방식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썸 UI나 도구를 이용해서 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썸 UI라는 도구를 좀 아시나요? 현재 웹 서비스 관련해서 테스팅 할 때 좀 많이 쓰고 있는 도구입니다. 현재 제가 만들 과제는요, 그냥 그 사람을 등록하고 조회하고 삭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두 가지 중에 레스트 방식 중에 수업 방식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그 현재 입력한 부분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URL 정보입니다. 수업 방식 하나만 할까요? 알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 이제 서비스와 연결되고 있는 화면이고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 것처럼 개발자가 만들었던 URL 정보를 가져오면 웹 서비스를 가능한 그 정보가 표시되고요. 보면 세 가지 테마 보이는데 하나가 add guest, delete guest, detail guest라고 보는 화면입니다. 자, 현재 테스트 수행하기 위해서 테스트 셋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테스트 셋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수행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행할 테스트 스텝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등록하는 화면에는 사람 이름과 주소와 나이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응답을 HTTP 레스폰스를 받을 경우에 그 값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200이 오면 정상적인 응답이라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200이라는 값을 입력한 거고요. 페일로 입력할 경우에는 400 정도, 400이라는 정해진 값이 있습니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등록한 사람을 삭제하는 기능이고요. 똑같이 그 응답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삭제가 된 경우에는 200이라는 답을 줄 수 있게끔 구현을 한 겁니다. 실제로 자동화를 해서 돌리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한 결과에 대해서 커버리지를 보는 화면도 있습니다.
이제 자세하게 내용을 좀 보면요. 중간에 페일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비스가 등록이라든지 조회에 대해서는 만들었는데 삭제는 만들어놨는데 조회에 대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페일이 이렇게 100%가 안 나온 거고요. 현재 100%를 만들기 위해서 조회라는 서비스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케이스를 수행한 결과 커버지가 100% 놓은 겁니다. 원래 저에게 주신 20분이었는데 또 짧은 시간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 못 드리고 있고요. 아마 이 내용도 아마 그 자료에 업데이트 될 내용이니까 내용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들 됐어요? 오늘 주제 최종적으로 시험까지 간단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를 꽤 많이 했는데 시간 제약상 좀 이렇게 만족스럽게 보여드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입장에서 보면 고객분들이시고요. 제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오늘 이 관련된 발표 자료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족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마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